카인.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상장을 달고 다녔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러 왔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하급생인 우리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장문을 연습했다. 카인과 아빌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성실하게 작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어른의 표정을 띄었으며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소가 보였다. 하지만 호감이었든 반감이었든 나는 어쩐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되새겨보면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 태도마저 또래 학생들의 것을 흉내내려고 애써도 참으로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에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랐을 뿐이다. 아마도 현관 아치에 쐐기돌에 새겨진 문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되고 닳아서 여러 번 덧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마 새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 건물의 일부였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는 매일 같았어. 그가 계속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듯이 웃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 재미있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을 통틀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과 말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사실 카인 이야기는 독특하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독특해. 너희 선생님은 그런 점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과 죄에 관한 뻔한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데 너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식을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렇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아니,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응,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돼 왔다고 볼 수는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아,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 거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데미안의 이야기가 완전히 엉터리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며낸 것이다. 영리하게도 그럴듯한 논리를 댔지만 그럴 리 없다. 날 속일 순 없다. 나는 성경 이야기든 다른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므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적도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 이야기를 찾아 꼼꼼히 읽었다. 내용은 단순 명료했다.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내는 건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모든 살인자를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다. 나는 쉽고 고상하게 설명하는 데미안의 태도에 끌렸던 것이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게 명쾌하게 들렸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또 어떤가.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다. 내 삶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로 깊숙이 박혀들어가 저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고 있었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와버렸을까?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의 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빛과 지혜의 세계를 단칼에 꿰뚫어 보며 경멸했다. 그래, 그때의 나는 분명 표식을 가진 카인이었는데 수치심보다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불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내가 이처럼 분명하게 사고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이 모든 일이 들어있었다. 나는 온갖 격정, 감정의 분출들로 괴로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뿌듯했다. 데미안이 강자와 약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카인의 이마 표식에 대해 왜 그런 평범치 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특히 그의 눈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빛났던지를 되새기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눈빛을 지녔을까? 왜 그토록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자들을 빈정댔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이어갔다. 나의 어린 영혼의 샘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오랫동안 카인, 형제 살해, 표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의 모든 인식, 의심, 비판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곧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데미안의 카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데미안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 전학생 데미안에 대해 나도는 소문은 꽤 많았다. 그 소문들을 지금 내가 다 기억한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텐데. 지금 기억나는 거라곤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도 그렇다고들 했다.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무용담도 나돌았다. 데미안이 반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싸움을 걸자 거절했다가 녀석이 겁쟁이라고 비웃자 거뜬하게 해치워 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못 썼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소문을 사실로 굳게 믿었다. 소문은 모두 자극적이고 놀라웠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머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가 며칠씩 내버려둬도 나는 꼼짝없이 매여 있었다. 나는 꿈에서 그의 그림자에 쫓겼고
그 애가 현실에서 시키지 않은 악행들을 꿈에서 해내느라 쩔쩔맸으니 꿈에서조차 나는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였다. 나는 원래 몽상가여서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꿈속 그림자의 생기를 잃어갔다. 크로모는 꿈속에서 내게 못되게 굴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이겼다. 심지어 아주 끔찍한 범죄로 나를 유인했다. 최악은 아버지를 습격해서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주면 우리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선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고 크로모가 내 팔을 건드려 저자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아버지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그 꿈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는데 딱히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진 않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곳은 희한하게도 꿈속이었다. 여느 때처럼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완전히 색다르고 인상적이었던 건 크로모가 괴롭히는 꿈에서는 고통과 혐오만 느꼈는데 데미안이 괴롭히는 꿈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 것이다. 이 꿈을 2번 꾸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다시 크로모가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나는 꿈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잘 분간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나와 크로모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좀 도둑질로 이 마르크를 다 갚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출처를 캐물어서 도둑질들에 대해 상세히 아는 바람에 나는 크로모의 소나기에 더 단단하게 붙잡혔다. 아버지에게 다 이르겠다는 크로모의 협박이 두려웠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와중에도 그때까지의 모든 일이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그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짓 같았다. 부모님도 이런 내 상태 때문에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이상한 영혼에 붙잡혀서 한때는 그토록 친밀했던 가족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는 간혹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보다는 아픈 아이처럼 다뤘는데 내 상태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를 완전히 내버려둬서 날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은 나를 미치광이, 야단치기보다 동정해야 할 아이, 그러니까 악력이 쓰인 애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 하는 다른 기도를 했는데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든 괴로움을 내던지고 구원받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지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버릴까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와 깊은 동정을 받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숙명인데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치부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 11살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던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한다고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하게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적이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크로모가 성문 앞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물에 젖은 밤나무 밑에서 떨어져 내린 잎들을 발끝으로 헤집으며 크로모를 기다렸다. 돈을 못 구해서 과자 2 조각을 대신 옆구리에 챙겨들고 나온 참이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크로모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듯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크로머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지는 않았다. 크로머는 내 가슴팍을 두어 번 쥐어박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받아들더니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크로머가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었다.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모가 말했다.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둘게.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처음에는 크로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도 못했다. 그저 어리둥절해서 크로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내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걸? 나는 크로모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는 구실로 한 말인 줄 알았다. 크로모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나를 겁주고 꼼짝 못하게 얽맨 후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든지 다른 선물로 크로모의 화를 누그러뜨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모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얼버무리듯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만 나오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모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모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고 태어난 척하려고 애썼다. 아, 난 또 누군가 있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게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래간만이었다.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뭐 놀랄 수도 있지. 물론 그래. 하지만 싱클레어,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궁금해지네. 왜 수상할 정도로 화들짝 놀랄까? 사람은 뭔가 불안에 떨 때 잘 놀라지. 겁쟁이들이야 항상 불안에 떨지만 넌 겁쟁이가 아니잖아. 뭐 내가 영웅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넌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거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긴 있구나. 몰라. 그냥 날 내버려둬.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속도를 맞춰 걸었다. 곁에서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무척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는 실험이지. 들어봐. 그게 난 가끔 독심술을 써.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할 거야.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볼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난 이미 탐색을 시작한 셈이야.
내가 널 깜짝 놀라게 했잖아. 내가 잘 놀라는 거 보니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가 내 약점을 지고 있기 때문이지.